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슈퍼 태풍으로 운영이 중단된 괌 국제공항이 오늘 운영을 재개합니다. 발이 묶였던 우리 관광객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서 국적기들이 오늘 긴급 투입됩니다. 착륙하려던 여객기에 비상문을 연 30대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기종의 비상구 쪽 좌석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러시아가 건립 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러시아는 또 서방 국가들의 F-16 전투기 지원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30년 집권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 우리나라와 태평양 도서국 사이 정상회의도 처음이고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대면 다자 외교를 주재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교제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헤어진 연인을 때리고 납치하는 등 교제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앱으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2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에 비가 그치겠지만 충청권은 오후까지, 경북권은 밤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 중부지방은 한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슈퍼태풍 마와르 피해로 운영이 중단됐던 괌 국제공항이 오늘부터 운영이 재개됩니다. 우리 국적기들도 괌으로 긴급 항공편을 투입하면서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들도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태풍 여파로 폐쇄됐던 괌 국제공항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에 괌 현지 공항 운항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복구 작업이 순조로워 괌 공항 당국의 목표보다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우리 항공사들도 괌으로 여객기를 긴급 투입합니다. 진에어를 시작으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등 괌으로 출발하는 항공기는 모두 11편. 괌 현지에는 오후 2시 반부터 내일 새벽 2시 45분까지 차례로 도착하며 승객을 태운 뒤에 곧바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동안 결항으로 인해서 체객이 쌓였던 승객들을 빠르게 수송하기 위해서 기존 운항편과 보항편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급한 대로 숨통은 트였지만 괌에 머무는 한국인 여행객이 3,000명이 넘어 완전 귀국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나 메일 받은 건 없는데 앱에서 새로 고침을 하니까 업데이트가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만 이제 사람들이 다 계속 앱 확인해보고 일단은 좀 편하게 자고 싶어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괌에 투입되는 첫 항공편을 통해 신속 대응팀 4명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30대 남성이 비상문을 강제로 연 항공기에 탑승했던 제주 지역의 초중학생 5명과 체육 지도자 3명 등 8명이 배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이들 8명이 사고로 인한 불안감 등을 보여서 항공편을 취소하고 여객선을 이용해 오늘 제주로 돌아오게 할 방침입니다. 사고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9명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연계해서 별도 관리하면서 트라우마 예방과 심리정서 안정화 방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제주 지역 선수와 지도자 등 65명은 울산에서 열리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고 지난 26일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습니다. 착륙하는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3살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2시 반 이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에게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한 뒤에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벌써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냉방기기 가동이 빨라지면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 전에 반드시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난달 말엔 충북 청주의 한 교회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나 예배 보던 110명이 급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모두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불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에어컨 화재가 1,200건이 넘습니다. 11명이 숨졌고 75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을 보면 전기적인 요인이 대부분인데 주로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냉방기기 화재는 가장 더운 7, 8월에 많이 나는데 이번 여름은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5월부터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어컨 가동 전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선은 단일 전선을 썼는지 확인하고 실외기 주변의 발화 위험 물품은 치워야 합니다. 에어컨 본체 및 실외기에 문어 발식 콘센트를 사용하게 되면 콘센트의 가부하가 일어나게 되어 화재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에어컨 안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소방대원 10명 정도가 장비가 실린 펌프차와 물탱크차를 몰고 출동합니다. 그런데 5인 신고 탓에 소방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오전 7시 30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고층에 살던 주민 13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500여 건으로 이로 인해 총 80여 명이 다치거나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 소방대원들이 위협을 무릅써 불을 끄고 인명 구조에 나서고 있지만 소방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자동화재 속보설비 5인 신고, 즉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소방차가 출동한 사례는 최근 2달 동안 180여 건이 훌쩍 넘습니다. 한번 출동할 때 펌프차 2대와 물탱크차 1대, 소방인력 10명 내외가 함께 출동하기 때문에 5인 신고에 따른 소방력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여기다 도로 파손과 동물 사체 처리 등 단순 민원 신고로 출동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파손, 동물 포획, 사체 수거 등 민원 업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20번 민원 전화를 이용해 주시고 건물 관계인 분들은 소방시설 작동 요령을 숙지하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바쁜 소방력이 엉뚱한 데 낭비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대형 산불은 주민뿐 아니라 야생동물 생존에도 치명적입니다. 산불로 서식지를 잃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홍성호 기자가 지난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울진 삼척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3월 무려 9일간 이어진 울진 삼척 산불. 산림 2만여 헥타르를 태우고 이재민 4,6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고통은 주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숲을 떠난 야생동물도 마찬가지. 서식 환경은 어떨까? 산불 피해 지역과 맞닿은 숲을 찾았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사냥의 배설물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이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 이것으로 옮겨온 사냥의 배설물로 추정됩니다. 민가와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사냥 흔적이 확인된 겁니다. 등산로에 무인 카메라 10대를 설치하고 한 달간 관찰했습니다. 머리 위로 우뚝 솟은 원통형 뿔, 회갈색 털과 갈기. 등산로 주변에서 경계 없이 먹이 활동을 합니다. 한 달 사이 카메라 한 대에 많게는 20회 이상 포착될 만큼 수많은 사냥이 한데 몰려 서식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피해서 생존한 개체들이 이쪽으로 밀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원래 이곳에 살던 사냥들도 사실은 서식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식지 경쟁에서 밀려난 개체들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등산로와 사냥 서식지가 겹치는 상황. 곳곳에 놓인 송전선로와 도로, 터널은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지만 산불 피해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에 대한 논의는 기약이 없습니다. 생태 관광이라든지 탐방 예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사냥들의 서식 환경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생태적으로 좀 사람들이 이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서식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대형 산불, 사냥을 비롯한 삭과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피해와 새로운 서식지 변화, 생태 복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 최근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는 판단인데요. 하지만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종결하는 등 징계 절차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무죄 확정 6개월 만인 이번 달 정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정 연구위원 역시 YTN과 통화에서 지금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사 징계는 언론인, 교수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해 검찰총장의 청구를 거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과거 감찰부서에서 근무했던 한 검사는 YTN과 통화에서 감찰위원회가 사실상 거수기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외부 위원들을 정해진 결론으로 유도할 수 있고 최종 결정도 검찰총장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검은 지난달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징계 청구 없이 종결하기도 했습니다. 손 검사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인데 1심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조사를 끝낸 겁니다. 반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 심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시 이 연구위원은 손 검사에 대한 감찰 종결을 비판했고 신고자 조성은 씨도 대검 처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에서 함께 근무했고 정 연구위원과 이 연구위원, 이 검사는 모두 이른바 친문 검사들입니다. 징계 절차가 객관적 잣대 없이 선택적, 때로는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징계 청구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판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담긴 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는 2만 6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괴롭힘 유형을 보면 폭언이 33.6%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가 13.8%, 따돌림과 험담이 10.9%로 뒤를 이은 가운데 차별 3.2%,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도 2.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2021년 10월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316건에 그쳤고 노동관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도 199건에 그쳤습니다. 상품권을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서 100억 원대의 돈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카페 운영자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0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카페는 육아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한때 회원수가 16,000여 명에 달했다가 지금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경찰이 말하지 않아도 신고자를 찾아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이는 112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경찰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코드 제로, 즉 긴급 상황을 알리는 붉은색 경고등이 켜집니다. 하지만 신고자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말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신고자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시면 아무 숫자 버튼 2번 눌러주세요. 신고자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신고 접수 시스템은 곧바로 보이는 112로 전환됩니다. 경찰이 문자로 보낸 주소를 누르면 이처럼 신고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가 전송돼서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도 됩니다. 경찰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옆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채팅창을 인터넷 검색창처럼 바꾸는 비밀 채팅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는 보이는 112는 신고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힘들거나 함께 있는 가해자에게 들키지 않고 신고해야 할 때 효과적입니다. 충남에서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화장실로 피해 있던 여성이 비밀 채팅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았고 부산에서 늪에 고립된 사람들이 구조될 때도 보이는 112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루 이용 횟수도 도입 초기엔 40건에 불과했지만 이제 100건에 이를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본인의 위치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시면 저희 112 접수요원이 그리고 저희 경찰이 신고자분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후 인파 사고 대책에도 보이는 112를 포함했습니다. 또 현장 출동 경찰관과 소통이 필요할 때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잇따라 사망사고로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인도를 덮칩니다. 지난 18일 충북 음성에서 하교하던 학생 2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3월에도 전북 순창에서 화물차가 농협조합장 투표소로 돌진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70대 노인이 차량 운전대를 잡았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재작년 면허 소지자 10,000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65살 이상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운전자 연령대는 65살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지는 탓으로 분석됩니다.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대책은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현금 등 유인책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진 반납률이 매년 2에서 3%를 맴도는 데 비해 고령화로 65살 이상 면허 소지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신 고령 운전자 적성 검사를 현행처럼 자가 진단에 맡기지 않고 실제 주행 환경에서 치르도록 하거나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고령자를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을 수 없도록 제한속도 표지판과 도로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장애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등 사고 방지 기능을 갖춘 특수 차량을 고령 운전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와 시간, 속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데 우리 정부도 2025년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눈앞에 둔 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6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여당에서 제시한 중재안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기존에 논의했던 안을 기준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야당이 결집해도 통과 숫자엔 모자라 법안은 그대로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간호법 재표결을 밀어붙이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 속에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같은 입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노란봉투법은 직회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며 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의 한 차원으로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양보 없는 대결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평양 섬나라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공들이는 블루오션, 태평양 도서국들과 접점을 넓히면서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30년 뒤 나라 절반이 100년 뒤엔 전체가 물에 잠길 거라고 온몸으로 호소했던 태평양 섬나라 투발루. 기후 위기의 상징 투발루의 정상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16년 만에 방한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키리바시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 뉴기니까지 윤 대통령은 태평양 5개 섬나라와 휴일에 잇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열리는 정상 간 다자 외교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미리 만난 겁니다. 태평양 중서부에 자리한 섬나라들 태도국은 풍부한 어족과 광물, 미래 에너지를 품은 지구상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꼽힙니다. 최근 중국이 안보협정을 맺으며 영향력을 뻗치자 미국이 워싱턴에 태도국 정상들을 초청하는 등 패권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밝히며 이들을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명시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태도국이 국제사회에서 한 표씩 행사하는 만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선 우리로선 더 공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정상회의 첫날 윤 대통령 주최 만찬에 이어 이튿날에는 엑스포 무대가 될 부산 북항 일대를 찾습니다. 어업과 관광업을 주로 하는 태평양 도서국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강경한 입장인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내놓을 발언 수위와 우리 측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거지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인데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거지방을 찾는 이유가 뭔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비는 낭비, 달걀 2개는 사치로 혼쭐이 납니다. 이런 지출 내역에 달리는 과장된 질책에는 익살이 넘칩니다. 자린고비가 울고 갈 짠내 나는 절약 노력에는 칭찬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짠테크 노하우 공유는 덤입니다. 모두 거지방에 올라온 대화 내용입니다. 월급은 다들 받는 거는 이제 오르진 않는데 물가는 점점 오르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래 그냥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익명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한번 지출 공유하면서 이제 쓴소리도 좀 받아보자. 그래야 좀 절약하지 않겠냐. 거지방은 지난해부터 유행한 무지출 챌린지의 진화 버전입니다. 익명의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의 처지를 가감없이 내보이면 즉각적인 반응이 쏟아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2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청년들이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인기에 거지방 명언을 담은 거지짤 상품까지 출시될 정도입니다. 20대가 막 불안한 세대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제 힘든데 조금 익살스럽게 그냥 현재 어려움, 힘든 거를 그냥 웃음으로 좀 승화시키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20대가 불황을 버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대 소비는 급감해 전 연령대에서 신용카드 이용액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청년 취업자도 6개월 연속 줄었고 감소폭은 26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힘든 20대가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기가 담긴 거지방. 오늘도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낸 이야기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이후 에어컨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적게 드는 선풍기 매출이 2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기 절약을 위해 절전형 멀티탭을 찾는 소비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가 운영 중인 가전 매장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른 뒤 달라진 풍경은 선풍기 판매를 위해 찾는 고객이 늘었다는 겁니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해서 주말간 한 30%에서 한 35% 정도가 신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부분은 아직 늘지는 않았거든요, 수요가. 지난해 대비 선풍기 매출 신장률을 보면 인상 발표 당일 96%, 다음 날 243%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 가전 매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시기 전후 일주일과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선풍기 매출은 210% 정도 상승했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 요금 부담에 선풍기를 사러 온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전기료 부담되니까 싼 선풍기라도 좀 쓰려고. 아니 집에도 있는데 오래돼서 이제 새로 바꾸기도 하고 요금도 절약하자.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절전형 멀티탭 판매도 증가세입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선 인상안이 발표된 15일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같은 날보다 매출이 441% 뛰었습니다. 전기료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절전형 멀티탭을 찾는 수요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멀티탭 제품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절전형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상품의 판매가 급증한 사례이거든요. 평소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도 선풍기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여름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선풍기 같은 고효율 냉방 가전 매출 증가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학교당 1,000억 원을 파격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 신청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활을 건 대학들의 합종 연회에 나서고 있는데 대학 생태계에 대변화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학생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오랫동안 생기를 잃었던 지역 대학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 200여 곳 중 단 30곳에 1,000억 원을 몰아서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 때문입니다. 잭팟이나 다름없는 1,000억 원의 지원금을 결정할 1차 관문은 단 5쪽짜리 보고서입니다. 형식도 숫자도 필요 없고 필요하면 정부가 나서 규제도 풀어줄 테니 대학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란 겁니다. 사실 교육부로서도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종한 시기고 중대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컬 대학이 성공해야 저는 우리나라의 그 지역 불균형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 싸움이 예상되면서 대학마다 공개 의견 수렴에
혁신 추진위와 기획서 지필이들이 잇따라 꾸려졌고 혹여라도 새어나갈까 총장 직보에 보안 유직 각서까지 쓰는 등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인구 절벽 앞에서도 더디게만 진행됐던 대학 간 구조조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규모를 키워 지역 대표 대학으로 인정받아야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미 대학 간 통합이나 연합대학 설립,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연합전선 구축 의사를 밝힌 곳만 10여 곳이고 단과대학이나 학과 간 통합을 전제로 자유, 융복한 전공 논의도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워낙 급하게 논의되면서 학내 구성원 반발로 내홍을 치르는 곳도 있고 급격한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교수단체들의 불만도 팽배합니다. 극소수 대학만을 남기고 전국의 대다수 대학을 존폐위기로 내몰 시장 만능주의 대학 구조정책을 즉각 처리하고 사립대에선 국공립대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모든 대학을 살릴 수 없으니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현실적인 이유에도 대학 선정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기업의 반사 이익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수 말고는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통제 이후 중국이 처음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 제품에 대해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구매를 중단한 것입니다. 이러자 중국이 반도체 부족분을 한국 기업들한테서 조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위원장이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마이크론의 대중국 매출은 4조 3천억 원, 삼성전자 54조 7천억 원, SK하이닉스 12조 2천억 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요즘 같은 반도체 불황기에 마이크론 공백에 따른 국내 기업의 반사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마이크론의 물량을 누군가 대체를 하더라도 그게 마이크론의 물량 대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양이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영업 활동도 미국 정부의 공식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면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시장주의에 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거는 좀 더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앞으로 계속 중국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퀄컴이나 인텔이 아닌 대중국 사업 비중이 11%에 불과한 마이크론을 제재 대상으로 택하고 미국도 중국과 강력급 대화를 이어가며 양쪽 모두 선은 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국익을 도모할 것인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러시아가 건립 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우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이 이란산 드론으로 키이우를 공습했습니다. 시민들은 밤새 이어지는 드론 공격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відразу починає щось над нами взриватись. Діти вже поприбігали налякані сюди. І відразу ж тікають вже до коридору. всі вже тут сиділи.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은 키이우에 14차례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규모 면에서 이번이 가장 큽니다. Сьогодні наша держава пройшла через одну із найбільших російських атак шахедами одночасно – 54 дрони. Майже всі вони збиті.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모두 59대의 드론을 발사했지만 58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시에 따르면 솔로스키 지역에 있는 한 주유소에 추락한 드론 파편에 맞아 41세 남성을 포함해 2명이 사망하고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대규모 공습과 함께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진지한 행동은 시작도 안 했다며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It's a big idealistic mistake to think that Ukraine may prevail, which Russia is 16 times bigger than Ukraine. It hasn't just started yet to act very seriously. 러시아는 또 서방 국가들의 F-16 전투기 지원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확실히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단계적 확전 행위라면서 이런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서구인들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이슬람주의 대 개혁 세력이 팽팽하게 맞선 대통령 선거에서 튀르키예의 최종 선택은 안정이었습니다. 현직 에르도안 대통령이 30년 집권으로 나갈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5만 명이 목숨을 잃은 지진에도 50%를 오르내리는 물가 폭등에도 튀르키예는 현직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Sandık başına giderek kendisi ve evlatlarının geleceği için iradesini ortaya koyan tüm vatandaşlarıma teşekkür ediyorum. 1차 투표에서 4% 남짓한 득표율 차이는 최종 투표에서도 비슷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일찍이 에르도안의 최종 승리가 안팎에서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1차 투표 때 5%를 차지한 3위 후보의 지지를 확보했고 앞선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당의 절반 넘게 좌석을 몰아주며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Çok mutluyuz. Hak ettiğini düşünüyoruz. Olması gereken buydu. Bu ülkeye başka birisi gelemezdi. 이번 선거로 내각제 총리 시절을 포함해 20년을 이끈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고 조기 대선까지 치른다면 헌법상 2033년까지 집권할 수 있습니다. 급진적 이슬람주의를 앞세워 21세기 술탄으로 불리는 에르도안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세속주의 대신 이슬람주의를 전면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재에 불참해온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서방과 선을 그으며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왜 자국 호수에 배출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신경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각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에서 중국 대표가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마땅히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게 유일한 실행 가능 방안이냐고 반문한 뒤 이것은 자기 돈은 절약하지만 전 세계를 재앙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한 말고기 도시락 이야기입니다. 오점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한라산 자락에는 말 사육 농장. 우리가 흔히 아는 경주용은 아니고 비육말, 그러니까 식용말입니다. 경주말이나 승용말과 달리 식용말은 근내 지방이 많은 이른바 마블링이 좋은 제주말이나 수입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종들은요 거의 외국에서 들어와 갖고 거의 다 비육 위주로 해갖고 고기용으로 또 나가고 하는데, 소고기처럼 말고기도 안심이나 등심 등 선호 부위는 육회나 구이용으로 주로 소비됩니다. 나머지 이른바 비선호 부위는 소시지나 육포를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비선호 부위까지도 소비하는 방식을 이렇게 하면서 또 저희 기술이 조금 들어가서 소시지,
절대 품질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는. 다소 생소한 말고기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말고기 도시락 매장도 생겼습니다. 네, 이곳은 말고기 도시락 테이크아웃 매장인데요. 이곳을 찾는 손님 가운데 상당수는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라고 합니다. 말고기는 처음이지 라는 유머 있는 편말처럼 말고기를 처음 먹어보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말고기 육회 초밥 샀어요. 이거 자주 드세요? 저 서울에서 와서 이거 처음 먹어봐요. 자, 첫 느낌. 맛있다, 시원하다. 그리고 뭔가 마요네즈 맛이 나서 되게 거부감 없이 들어온다. 말고기 김밥에서 출발해서 말고기 육회 초밥과 소시지 도시락까지 진화하면서 매장의 연매출은 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트렌드에 맞게 독창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 창업가들을 위해서 자금 지원 등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말산업에서 식용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색 먹거리를 찾는 젊은 발길이 조금씩 늘면서 트렌드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서 전원 생활 꿈꾸는 분들 많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에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천시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온 박무현 씨. 제약회사에서 40년 동안 일하고 퇴직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영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농촌 문화 이해와 영농 체험 등 영천에 정착하기 전 필요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하며 영천살이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가치를 더하는 영천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견학하면서 마케팅, 홍보 등 자신의 분야와 접목하겠다는 의지도 다집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차적으로 농산물 관련해서 이런 걸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부가가치를 고부가가치를 하기 위한 이런 기술 지원 같은 거. 올해 영천 농촌에서 살아보기에는 서울과 부산, 울산, 대구에서 6명이 참여했습니다. 영천시 자양면 보현 1리 마을에서 2달 동안 거주하면서 농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의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면서 지역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시작해 최근 3년간 23명이 참여해 10명이 영천에 정착했습니다. 단순히 그 농촌 자원 관광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보기가 아니고 이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민과 교류도 하시고 그다음에 농촌을 이해하는 이러한 과정을 몸소 체험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참가자에게는 연수비랑 숙소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고령화와 청년 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속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에 전원 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수도권은 비가 거의 그쳤지만 전북에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남 서천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2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 전북 익산과 충남 보령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일까지 전북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 충남 서해안과 남부, 제주도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에, 충청도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지만 중북부는 소나기가 한때 지날 수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종일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9.5도고요. 낮에는 덥습니다. 서울이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뒤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